그 지금 아까 영국 그 부총리가 탈북자 만나서 이야기한 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영국도 우리 6.25 동란 때 참전해가지고 참전했죠, 그럼. 많은 희생을 치렀고 그래, 또 중요한 전투에 그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던 그래. 나라죠. 그래. 그런데 이제 한반도의 그 운명이랄까 또 남북 통일에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영국도 중요한 이해 당사자이죠. 6.25 때 그래. 참전했으니까. 그래.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주변 4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 일본, 중국, 소련.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북한 뭐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육자회담에 참석하는 그래. 이 6개 국가라 그럴까요? 이제 뭐 북한을 국가라고 부르기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6개 주체 당사자들 이런 당사자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죠. 아까 그 인민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 그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거는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면서부터 그러니까 89년 말부터 저 소련 붕괴가 시작돼 가지고 뭐 90년대 초에 소련이 이제 붕괴되고 러시아가 이제 말하자면 소연방은 해체되고 러시아가 독립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북한이 소위 말해서 그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그 구상무역이랄까 뭐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지탱하던 경제가 소련이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체제로 이제 전환하게 되고 또 중국도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게 되고 그렇지. 그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소련이나 중국이 다 북한에게 현금 결제를 요구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됨으로써 별로 외화를 획득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북한으로서 현금을 갖다 주고 필요한 물품을 사올 능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북한의 땅이라는 것이 이 경제학에 적합한 것도 아니고 그래. 사실은 그 경작지가 많은 우리 한국도 식량 자급 자족은 못 하거든요. 예, 식량은 어디까지는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 마땅히 수출할 물건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화를 구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많은 그 북한 우리 동포가 굶어 죽게 됐었죠. 그러네. 그리고 북한 주민이 굶어 죽는데 군인이라고 사실은 무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래서 사실 탈북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벌써 오래전부터 북한의 그 주민들이 북한 군대하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원래 공산군은 그러잖아요. 그 주민과 군대와의 관계는 물과 고기의 관계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렇지. 인민의 지지가 없으면은 군대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인민군대가 북한의 그 인민군대라 그러죠. 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민간인들이 말이죠 식당에서 다음 날 팔려고 뭐 끓여놓은 그 설렁탕이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막 훔쳐가서 먹고 뭐 쌀이나 이런 것도 훔쳐가고 뭐 그러니까 하나의 그 저 마적단처럼 도적대로 변했어요 인민군이.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 주민조차 그 북한 인민군대를 저기 공산군 간다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는 공산군이잖아요. 그런데도 북한 공산군은 자기들이 공산군대라고 생각 안 하고 인민군대라고 그런데요. 그렇지. 내가 이게 정확한지 모르죠. 하여튼 공산군 간다 그러면 이 인민군도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북한 주민하고 인민군도 상당히 이렇게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뭐 또 얼마 전 보도된 바에 하면은 아마 그 우리 연평포가 일어나고 또 남북 그 긴장이 좀 고조됐을 때 서로들 그 말하자면 센 말들을 많이 교환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북한에서 인민군 소위 북한 공산군의 훈련 모습을 동영상으로 이제 방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참 센 훈련을 하고 북한도 저렇게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가 할 정도로 그 동영상을 보면 놀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을 본 우리 북한 매체죠. 자유북한 방송인이 또는 NK 지식인연대니 하는 그런 북한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매체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도하기는
사실 인민군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운이 없어서 오후 2시까지는 잠을 잔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게 훈련할 여유가 없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북한의 그 뭐 식량난 때문에 영양 실조에 걸려가지고 젊은이들의 그 몸무게나 키가 우리 한국의 표준에 비해서 그렇죠. 정말 뭐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군대 가는데 군대 징집할 수 있는 키의 크기가 전에 뭐 150 얼마에다가 143인가 이 정도로 낮아졌어요. 그래. 이렇게 본다면 참 무리하게 북한의 그 독재 집단이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게 국제사회의 국제규범에 맞게 활동을 해가지고 정말 북한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팔 것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먹고 입고 자는 거 해결하는 이것이 바람직한데 북한의 그 소위 말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김씨 독재 체제가 마치 어떻게 과대 망상증에 걸린 환자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성군 정치 내세우고 무슨 무슨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말이죠. 무슨 불세추의 영웅이니 장군이니 그렇죠. 장군이니 또는 무슨 뭐 세계의 최고가는 뭐 태양과 같은 존재니 맞아요. 민족의 태양이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조폭과 똑같아졌어요. 마피아 집단하고 똑같아졌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기들이 마치 그 세계에서 자기들을 무시할 수 없이 군사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민중이 봉기해가지고 김정일이가 이 차우세스크처럼 처단당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군을 압수해오는 성군 정치 거기다가 강성대국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미국하고 싸워서 군사력으로 한번 겨려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랄까 체제 보장을 받겠다 하는 이런 허황된 목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말이죠.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랭이에 찢어진다 그랬죠. 또 우리 어릴 때 읽었던 그 동화 같은 거 보면은 개구리가 말이죠. 앞에 항소 보고 나도 너만큼 크다 해가지고 배를 불리다가 터져 죽었죠. 지금 북한이 보면 바로 그 꼴이에요. 지금 북한이 말이죠. 현 상황에서 핵무기를 가진다고 세계 강대국으로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소위 장거리 미사일 가지고 미국 본토라고 해봐야 알라스카나 뭐 이런 데일 텐데. 그래. 오키나와거나 거기를 예를 들어서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북한을 세계에서 강대국이라고 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순전히 북한이 마피아 집단처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가 왕조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상실한 사회다. 그러니까 그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외국에다가 마땅히 팔 만한 산업도 발전시키지 못했고 그렇다 보니까 북한 동포가 정말 300만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도 부지기수로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워낙 그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중국에 다 탈출해가지고 말이죠. 식량 고하로 탈출했다가 이제 뭐 중국에 잘 사는 모습이나 한국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또 다른 꿈을 꾸게 되고 이 사람들이 북한에 오면 또 차단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뿐만 아니라 이제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이 김씨 일가가 자기들을 떠받드는 충성 집단 한 5만 명 또는 뭐 공산당원 공산당원 한 20-30만 그 중에도 핵심 간부 뭐 몇 명, 군 간부 몇 명 이걸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달러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 달러화를 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위조 지폐도 만들었었고 달러화 위조도 만들었고 또 요새는 뭐 담배 제조해서 밀수한다 그러고 그걸 다 외교관들이 외교 횡령을 통해서 다 밀수하다가 적발돼 가지고 망신 당하고 말이죠. 그리고 외국에 있는 모든 사람 또는 북한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달러를 거둬들이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지탱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연합 유엔에서 북한을 제재할 때
검수 그러니까 무역 금지 거래 금지 품목이 군사적인 물품들이 이제 어떤 이지만은 그 속에는 사치품을 북한으로 수입출하지 못하게 막는 게 생겼는데 이게 북한 주민이 굶어 죽는 판에 김정일이가 사치품을 구입한다. 뭐 한때는 보면은 벤츠 자동차를 무슨 뭐 몇백 대를 구입했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 호화 요트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수입을 못하는 일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회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맞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다. 이제 우리가 그거를 볼 수가 있죠. 이 인민군의 그 처지만 봐도 그것을 우리가 이제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북한을 볼 땐 참으로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이제 그 탈북자 학생이 영국 그 부총리에게 영국이 우리 통일을 위해서 무슨 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는데 사실 그 질문이 제가 볼 때는 참 의미가 있어요. 이 정말 21세기 이 문명화된 사회에 북한과 같은 그러한 야만적인 예? 도적 두목과 같은 사람이 마구 사람들을 그렇게 짓밟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주권이란 이름으로 봐줘야 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길 가다가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은 누구나 다 그 사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배고프거나 상처를 입었으면은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빚진 것이 없어도 내 주머니에 돈을 들어서 먹을 것을 사서 주고 병원에 치료도 하게 하고 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북한의 이 2,400만 우리 동포가 딱 한 사람의 독재자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사실 그 북한의 동포가 굶어 죽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은 말이죠. 한국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국에서 굶어 죽을까요? 다 어디론가 식량이 있는 곳으로 다 옮겨가겠죠. 근데 북한의 동포가 굶어 죽은 이유는 여행할 자유가 없으니까. 여행을 못하게 하는. 예, 여행의 자유가 없으니까. 근데 인간의 자유 중에서 여행하는 자유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자유. 자기가 발이 있어서 걸을 수 있는 한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자기 나라에서 먹을 게 없고 일할 자리가 없으면은 외국으로 나가서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구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 가지고 가족에 성공하고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한국에 와서 그 허드렛 일이나마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가족한테 성공해서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근데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는 중국에 가서도 일할 수 있고 한국에 와서도 일할 수 있고 뭐 어디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는 여행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이 독재자들이 꼼짝 못하게 그냥 가다 놓고 그냥 굶어 죽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그 야만적인 비인륜적인 비인권적인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정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말조차 없는데 이런 야만적인 그 독재자를 우리 자유사회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저는 이게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 방치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에요. 죄악이죠. 예. 그 지금 작년에 보면은 이제 중동에 그 민주화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다못해 이제 그 리비아 같은 경우도 카다피가 그렇게 참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는데 카다피가 무너지기까지 그 주변 국가들 가만히 있었네 그게 아니잖아요. 주변 국가에서 다 그 비행기나 뭐 미사일 가지고 카다피 군의 중요 거점은 다 때려 부수고 다 폭격하고 그다음에 그 카다피 군이 트리폴리 시가지를 폭격하고 뭐 시가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다 연합군에서 다 무찔러 줬거든요. 예, 그와 같이 해가지고 카다피가 도망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시리아에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아사드 대통령이 이제 참 무자비하게 자기 국민들을 학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세계가 단결해가지고 빨리 권력을 내놓으라든가 또는 뭐 민주화를 하라든가 또는 그 학살을 중지하라든가 이런 요청들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또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간섭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이와 같이 지금 우리 자유세계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정말 자유를 누리는 세계에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간섭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러한 그 악독한 정말 사악한 독재자는 마땅히 제거를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뭐 연평도 포격도 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보면은 그 김정은으로 권력 체계가 이제 서무상에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의 반대 뭐 의사랄까 이런 것을 보인 사람들을 아주 무참하게 처단을 했더라고요. 그래. 예를 들면은 뭐 인민무력부 부부장 같은 경우도 김정일이 상중에 술 마셨다고. 그렇지. 술 마셨다고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게 처단을 해가지고 그렇지. 박격포로 처단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맞아. 그랬다고 그래. 이게 어디 인간이 사는 세계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유민주 체제,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 체제는 각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주 정교한 법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 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법치주의라 그러고 그다음에 준법 정신을 가장 높은 그 도덕적인 덕목으로 치고 있거든요. 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북한에는 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없어요. 그 헌법에다가 뭐 인권 어쩌고 써놓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종북잡과 간첩도 체포가 되면은 말이죠. 변호사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 지금 뭐 정말 종북잡파들은 그냥 검찰에 가도 소변한 묵비권 가지고 일체 그렇지.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을 안 하잖아요. 그래. 그런 권리가 보장이 돼 있잖아요, 한국은. 일단 변호사가 있고 또 구속적 부심사가 있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렇지. 그런데 북한은 보면은 일단 재판 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냥 김정은이가 처단해 하니까 그냥 박격포로 처단해 버렸단 말이죠. 이게 옛날에서 뭐 옛날 좀 2, 3년 전에 중국에 도적 때도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람을 죽이려면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그 공명정대한 명분이 없으면은 사람을 그렇게 죽이지 못하는데 야만 시대도 그런데 지금 이 21세기 문명화된 사회에서 그저 독재자 한마디에 그렇게 사람을 처단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사회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처단당했다고 그러고 그게 공개 총살뿐만 아니라 공개 처형도 시킬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위장살인까지 하는 건데 이 교묘하게 이제 교통사고 그렇지. 교통사고로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그래. 그 가장에서 살해하고 말이죠. 그래. 이게 이러한 거 짓을 하는 거는 말이죠. 이거는 범죄 집단이거든요. 범죄 집단이야, 맞아. 범죄 집단이거든요. 근데 그 유엔이라고 하는 데가 예. 난 그 뭐 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국제 질서가 보면은 이제 주권 단위로 국제 질서가 구성돼 있어요. 그렇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의 이 독재 집단은 반란 단체예요. 맞아. 예, 뭐 우리가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반란 단체고 이 반란 단체가 북한 땅을 이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일 따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국제연합에 이제 동시에 가입하고 뭐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또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서 취급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은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주변 국가들의 또는 자유세계 또는 국제연합에 이 반란군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한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번 그 작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제 그렇게는 봐요. 보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을 중국과 소련이 과거 냉전 시대에 공산 국가의 전초 기지로서 이제 위성 국가라서 쓰고 아직까지도 그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참 딜레마에 빠져 있었죠. 우리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와서 국제 환경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관보 정상회의에 참석한 그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나 메드베데프 소련 대통령이나 북한이 그 광명성 3호라고
뭐 미사일을 쏘아 올리겠다 하지 않았어요. 북한 주장으로는 무슨 이것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쏘아 올리는 걸 보면은 이게 인공위성도 아니고 지난 2번 발사 실험을 했지만은 다 실패했고 다 실패했는데도 성공적으로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집단인데 맞아요. 어쨌든 그 인공위성 기술이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나 똑같은 기술이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 북한이 미국하고 그 조금 전에 합의해가지고 핵 개발 활동이나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는 조건으로 미국에서 식량을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그 합의를 한 지 불과 한 2, 3주 후에 광명성 그 3호라는 것을 발사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을 상당히 이제 우롱한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롱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옆집에 사는 깡패가 우리 집을 향해서 기관총을 겨누는데 그 기관총 그거 내려놓으면은 우리가 돈 좀 주겠다. 하니까 돈 주니까 기관총을 내려놨잖아요. 근데 또 돈이 공하니까 또 기관총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려오면 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울겨먹은 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린턴 대통령이 1994년에 핵 합의를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경수로도 지어주겠다 했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핵 개발하는 게 밝혀지니까 나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지원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다 폐기했던 거고 다시 이제 그 핵 협상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한국에 이제 친북 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부시 대통령이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또 한 번 북한한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니까 칼 집어넣으면 돈 주겠다, 뭐 식량 주겠다 이렇게 했던 건데 사실은 우리의 목표는 일관되게 북한의 핵무기 폐기, 미사일 폐기 이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대화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이제 발사하려는 목적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이제 그 강성대국을 내걸었잖아요. 2012년 바로 금년이 그것도 자기들이 말하는 김일성이 탄생 100주년이 되는 4월 15일 날이 이제 강성대국 선포를 해야 되는데 뭐 그 필요성에서도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겠지만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과대망상의 결과다. 이제 정말 그 전 세계를 몇 번 파괴하고도 남을 만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미국하고 그 이제 미사일 개발하고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미국과 교류보겠다는 건 이건 어린애 장난 같은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안타깝지만은 아마 더 큰 이유는 이런 걸 거예요.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창구가 미사일 수출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미사일을 이란 같은 나라 또는 옛날 같으면 이라크에서 수입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그 북한에서 미사일 기술이 성공을 하면은 그 기술을 팔 거란 말이죠. 그 이제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또 있으니까 아마 그런 목적에서도 아주 절실하게 성공을 해야 될 아마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거는 국제 법규로서 국제연합에서 다 금지한 기술 수출이에요. 특히 뭐 중동 같은데 그 미사일 기술을 판다든가 미사일을 판다든가 그다음에 지난번에 특히 그 2차 핵실험 하고 난 다음에 유엔에서 유엔 제재 결의안 후에 1874호에 해가지고 북한에 의한 모든 군수 물자 수출은 통제돼 있고 또 군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모든 물자의 수입도 통제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어떤 명목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 하는 거는 국제연합 제재에 위반되는 것이거든요. 위반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그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은 결국은 자충수인데 오히려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번에 그 해관보 그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에는 과거에 그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쏘았을 때와는 또 달라요. 또 뭐 핵실험 했을 때와도 다르고 정말 그때도 중국이 그
내면적으로는 좀 이렇게 분노했을지 모르지만은 겉으로는 북한을 두둔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많이 달라진 것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진타와도 와가지고 미사일을 쏘지 않도록 자기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뭐 메드베 소련 대통령도 차라리 민생에 더 힘써라 그렇지, 이런 그렇지. 주문을 했는데 그렇지. 사실 우리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민생에 그래. 힘써라. 그러니까 북한의 그 독재 권력을 좀 없애고 민주화시켜서 주민의 여행의 자유도 허락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 제도도 만들고 등등 해가지고 이게 최소한 중국이 한 것처럼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지. 그래. 예, 북한의 우리 동포도 우리 같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능히 또 세계에서 다 노동력 싼 곳으로 다 진출하려고 하는데 기업들이 아마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해가지고 영업을 제대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면은 한국 기업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많이 들어가죠. 그래. 예, 한국의 이 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개성공단에도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개성공 이야기가 엮기로 뭐 새는 것 같습니다만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북한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봉급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 그 위험 하에 자기가 고용하고 봉급 주고 다 일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도 자기 개인 책임하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렇지. 봉급받고 이런 것이 기본 그렇지. 원칙이거든요. 그래야 되지. 북한은 이제 달러화를 통제하기 위해서 노동력도 마치 군대처럼 북한의 그 노동당이 제공하고 돈도 노동당이 다 찾아가고 그 달러를 가져가고 북한 이민 화폐로 바꿔가지고 이제 이민에게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체제로서는 기업체가 들어갈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체제를 개혁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들어가서 마음 놓고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은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 금방 해결됩니다. 금방 해결되지. 그래. 예.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 김정은이도 이 젊은 사람이 서울에서 공부도 했고, 예. 자유사회 사람들 얼마나 참 행복하게 사는가도 알 텐데, 그렇지. 오로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말이죠. 그와 같이 정말 자기보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뻘되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처형하고 말이죠. 네. 예. 이게 정말 참 악한 집단이다. 예. 그래서 정말 자유세계가 단결해서 정말 이 북한의 독재 집단은 제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우선 그 유엔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예. 예? 그런 대로 조건에 들어가서 유엔이 제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예. 강대국이 거기 합류하면은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못 하는 거야. 예. 제가 볼 때는 사실 유엔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제일 좋죠. 예. 제일 좋은데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북한의 그 독재 집단이 그런 대로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중국 때문이거든요. 예, 중국이. 예, 중국에서 정말 죽지 않을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알든 모르든 북한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이게 어디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죠. 개성공단을 통해서만도 개성공단, 맞아. 수천만 불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예, 이게 독재 집단을 유지하는데 크게 참 도움이 되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금광산 그 관광객 사살 사건이 있었거나 또는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폐지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참 모순이다. 예, 적에게 말이죠. 그렇지. 예, 미사일 발사하는 돈이 다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그래.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돈뿐만 아니라 북한의 그 물품을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해요.
수입을 해서 북한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자가 들어가고 하는데, 정말로 유엔 결의대로 철저하게 봉쇄를 하면은 버틸 방법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한국 정부조차 제대로 봉쇄를 못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그 북한의 지원을 완전히 끊겠다고 하면은 한국의 종북 좌파들이 난리예요. 왜 안 도와주느냐고. 뭐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뭐 금강산공항도 다시 빨리 재개하자고 야단이고. 무슨 하여튼 우리는 국회에서 매년 남북협력기금이라는 돈을 마련을 하잖아요.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협력기금을 제대로 이제 북한에 주는 창구가 없어지긴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연속되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막아야 되지 않나 싶고, 아까 유엔 말씀하셨는데 유엔이라는 게 이제 회원국이 주권 국가들이고 침략 전쟁은 이제 부인하고 어떤 그 침략을 했을 거에는 국제연합 이름으로 단결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은 한국에 유엔군 사령부가 살아 있죠. 6.25 동란 때 공산군이 남침했을 때에 이제 유엔 이름으로 16개국이 참전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게 됐고 지금도 역시 똑같은 체제예요. 그 물론 이제 한미 동맹 체제에서 한미 연합사가 유지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주력군이 미군이고 그러니까 이 유엔 군사는 아직까지도 살아 있다. 그러니까 이 유엔 군사의 이름으로 이 6.25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6.25 전쟁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는 않겠나. 저도 뭐 검토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그 자유 세계가 단결을 하면은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데 문제는 이제 6.25 전쟁 때 그 북한 공산군을 도와준 그 주체가 중국과 소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북한을 제재한 결의안 같은 게 일제 통과되지 않는 것도 중국과 소련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엔 이름으로 이제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소련과 중국의 그 북권 때문에 아마 언제는 움직이기 힘들 것이다. 이제 그런 문제는 있죠. 그런 문제는 있지만 아직까지 유엔사는 살아 있으니까 유엔사를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방법을 찾아보는 것 한 방법이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옛날의 중국이 아니에요. 러시아도 옛날 러시아가 아니에요. 그래. 소련이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소련은 공산주의 종주 국가였으니까 미국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공산 집단을 유지시킨 게 공산 정권을 유지시키는 게 아주 참 중요한 문제였고 중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많이 사정이 달라졌죠. 소련도 이제는 민주 국가가 됐어요. 그렇지, 민주 국가지. 그래. 자유경제 체제를 그래. 자유시장 경제체를 채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 그러니까 한국하고 오히려 더 가까운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맞아. 교육량도 많고 그래. 정치 체제도 같고.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공산 국가는 아니다.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공산당이 지배는 하고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단 말이죠. 그래. 그다음에 한국하고 교역량이라는 게 이게 말이죠. 사실 미국의 교역량보다도 더 많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은 두 나라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단 말이죠. 또 사실 중국하고 미국이 적대 관계냐? 이것도 또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어요. 맞아. 옛날처럼 완전히 적대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미국에 투자한 것도 엄청 많고 그래. 또 중국이 저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사실은 이거 때문이지. 대부분이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 지금 뭐 아마 이 집에도 있는 물건들 대부분이 그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일 거예요. 그래.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옛날하고는 상황이 달라졌다. 그래.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지금의 북한의 그 독재 집단을 유지시키는 게
부담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이런 그 분위기가 저는 무르익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말이 약간씩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도로 예. 통일하는 것인 역사적인 추세다. 예.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동북아의 평화를 해치지 않고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지 않고 스무스하게 그렇지. 연착륙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화제를 말이요. 약간 돌려볼까요? 예, 그러죠. 예. 가령 북한이 지금 4월에 이제 그 김일성 100주년 뭐 예. 이러고 이제 그러는데 동시에 4월 11일이 우리 총선 아닙니까? 예, 예. 거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그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 하여튼 그 북한 생각을 뭐 발표를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한국의 좌파들이 예. 어떻게 생각할까? 예, 그 문제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소위 이제 북풍 예,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강할 때, 높을 때, 그때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무슨 총격 사건을 일으키든가 포격 사건을 일으켰다면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여당을 많이 찍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한국의 종북 좌파 세력이 워낙 강해져 가지고 평소에 북한이 자기 뜻대로 한국 정치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새누리당, 한나라당 후신인 새누리당까지 정말 빨간색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조차 보수란 말을 정강정책에서 빼내야 하겠다고 비대위에서 논의할 정도로 또는 무슨 새누리 비대위에 들어간 김종인 같은 사람은 경제민주화 그다음에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사람을 박근혜가 공천하지 않았 비례대표로 공천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대위원회에서 사퇴까지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선거 전국은 북풍이라는 그 어떤 특정한 사건을 도발하지 않고도 이미 북한이 한국 선거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전국이 지금 조정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 여기서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소위 말하는 야권 통합이라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에요. 지금 잘 보세요. 민주당이라는 것이 1956년에 생긴 건데 그때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뭐 정통성 있는 하나의 정당으로서 발전해 왔던 것이 민주당 아니에요. 근데 이 민주당에 이제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말하자면 그 종북 색채를 띠긴 했지만은 그 정당 자체로서는 공개적으로 종북주의를 채택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이면 말이죠. 예, 종북 좌파, 뭐 이번에 그 이정희가 어디서 나왔더니 관악 어디선가 이제 출마하는데 관악 어린가요? 그때 투표 부정 사건 때문에 사퇴를 하는 사태 이러면서 소면서 이정희가 속해 있다고 하는 종북 좌파의 그 단체가 폭로가 됐죠. 그거는 우리 뭐 보수파에서 폭로한 게 아니라 그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폭로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경기 동부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지역하고 이제 그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왜냐하면 좌파들이 지역별로 조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특히 그 중에서 경기도 성남시를 중심으로 조직된 그 경기 동부파가 이제 막강한 세력을 민노당 내에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이 경기 동부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사파, 예? 주사파. 이 사람들은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를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민노당에서 활동하다가 이것이 다시 무슨 그 옛날에 떨어져 나왔던 세력도 다 합하고 해가지고 통합진보당이라고 합했고 민주당에도 말하자면 친노 세력이 들어가가지고 장악을 했는데 그러면서 통합민주당이 됐잖아요.
민주통합당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 배우가 전부 다 종북좌파예요. 소위 말해서 386 학생운동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학생운동권이라는 것이 다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국회에서 중부 지역당 사건에서 노동당에 가입 선서하고 가입했다고 해서 이철우 의원이 경기도 파주인가요? 어디 그쪽인데 국회의원 사퇴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통진당에서 다시 공천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통합진보당하고 연합 공천을 하죠. 연합 공천을 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예. 이게 다 북계 지령에 의한 거예요. 북계 지령에서 소위 말해서 공산 주의자들이 분절하면은 당선이 안 되니까 합해라 해서 합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그 부재자 투표 때문에 선거 용지를 봤더니 투표 용지를 봤더니 등록한 정당 수가 한 20개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종북 좌파들이 움직이는 정당이라는 것은 그저 통진당, 민통당 크게 두 개로 통합됐고 또 그것도 정책 연대도 하고 통합 공천을 하고 이렇게 단결됐단 말이죠. 종북 좌파는. 그런데 이 보수파는 너무나 분열해가지고 지금 정당이 난립해 있는 그런 상황이더란 말이죠. 이러니까 이미 한국의 선거는 북계의 대남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무슨 북풍 운운할 때가 그 단계는 이미 지났다. 그러니까 평소에 북한에 그 충성하는 세력 중심으로 한국 정치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래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투표권자가 예. 한 사람 한 사람 사태를 지키게 해가지고 예. 표를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안 주면 되죠. 예. 예. 왜냐하면은 선거야말로 이제 저 사람들이 그래. 권력을 장악하는 가장 그렇죠.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까지는 뭐 주로 이제 이 야권이라 그러나요? 제야 시민운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 이제 뭐 데모를 통해 가지고 그래. 영향을 끼치고 지금 뭐 제주 해군 기지가 건설되지 못하는 것도 그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겠다. 정권을 장악해 가지고 아예 그냥 남북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또는 이명박 정부하고는 일체 대화를 안 하겠다고 공개 선언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이 그렇게 답답하면서도 식량도 없고 뭐 그래. 모든 물자가 부족하면서도 이명박 정부하고는 타협 안 하겠다는 게 이 선거를 통해서 종북 좌파가 맞아. 다시 한번 그렇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처럼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맞아.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지금 저렇게 그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까 중국 이야기를 조금 이제 했었는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6.25 동란 때 왔었죠. 유엔군이 이제 말하자면 그래. 밀고 올라가서 파죽지선으로 밀고 올라갔잖아요. 그래. 인천 상륙 작전을 그래. 계기로. 그때 공산군은 다 붕괴되었거든요. 그래. 심지어는 뭐 압록강까지 진출하는 경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래. 선두 그렇지. 부대는 압록강까지 진출을 그랬죠. 했었는데 그래. 그때 중공군이 개입해 가지고 그래. 소위 말해서 일사후퇴를 하면서 이제 다시 분단되고 그래. 북한의 이 독재 정권이 다시 들어선 거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한국이 분단된 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중국 때문이에요. 맞아. 중국 때문에 분단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중국이 또 남이 아니에요. 그렇지. 전략적인 동방자 관계잖아요. 그래. 이게 참 뭐 그냥 남의 나라가 아닌 관계로까지 발전을 했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의 반란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그 반란 단체를 지원한 그것을 이제 항미 원조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지원한다 이런 명분으로 이제 그 중공군 자기들은 그걸 이제 지원군이라고 하지만은 중공군을 투입해가지고 말하자면 김일성 공산군 집단이 다시 권력을 유지하게 만들고 한국을 분단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이죠.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을 하는 것을 막은 데 대해서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예, 이제는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이 도와줘야 된다. 그럴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중국이 지금 북한에 있는 그 독재자하고 친구인 것을 마치 혈맹이라고 그러고 동맹국이라고 그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건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봐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예, 세상에 자기 이 동포를 국민을 굶어 죽이는 그 다음에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말이죠. 자기의 적대 세력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가지고 정말 짐승처럼 살게 만들고 재판 받을 권리도 없이 그냥 공개 처형하고 변호사도 없이 마구 그냥 권력자 말 한마디에 그냥 비참하게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저런 독재자를 중국이라는 이 문명화된 나라가 친구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거는 저는 정말 야만 국가나 야만인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소위 중국이라고 하는 이런 대국에서 취할 태도는 아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자기가 지원해가지고 세워놓은 독재 정권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정권이다 하는 데 대해서 중국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 이제는 자기들이 세워놓은 이 독재 정권을 자기들 손으로 제거하고 정말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각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와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하게 하고 또 한국과 한반도와 중국은 말이죠. 중국이 어떤 정권이 들었었던 역대 역사적으로 우호관계를 맺어왔어요. 물론 뭐 전쟁이 없었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다 우호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을 하고 나면은 이 통일 정부는 중국하고 우호관계를 충분히 맺어갈 수 있다. 한국이 이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중국하고는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정말 그 6.25 동란에 참전해가지고 그 당시는 뭐 냉전 시대니까 뭐 그럴 명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냉전도 없어졌고 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미국과 또 한국하고 더 가까워졌고 그 다음에 북한에 존재하는 그 독재 집단이 정말 반인륜적이고 비인도적이고 이러한 그 정말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독재 집단이니까 더 존재할 명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독재 집단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예, 한국 주도로 통일할 수 있도록 예, 지금 나설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그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중국의 공안 당국이 그 탈북자를 한 30명 검거해가지고 강제 북송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많이 그 보내지 못하는 운동을 많이 했었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도 연일 시위를 하고 있고 뭐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제네바 국제인권 뭐죠 대표부인가 거기에 가서도 뭐 시위도 하고 다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예전과는 달리 아주 명확하게 중국 대표한테 탈북자 북송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이번에 후진타오하고 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 후진타오가 인도적인 견지에서 처리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 대사관에 그 3년 이상 갇혀 있던 그 한국의 어머니만 데려고 그 자식 2명은 3년 동안 그 갇혀 있는 것도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또 중국 대사관에 한 30여 명이 갇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왔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말이죠. 중국도 대한민국 정부를 도와서 대한민국 편을 들어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은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반란군의 수중에서 벗어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입국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다 잠재적인 한국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국민이라는 것을 존중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진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북한의 동포가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이 대량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줘 가지고 그래. 북한의 정권을 자연스럽게 무너뜨리고 그래. 한국 주도로 통일할 수 있도록 중국이 좀 앞장서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돼야 돼. 당연히 그래 되죠. 예.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것을 제 방송이 아무래도 일주일에 2시간밖에 예. 못 오니까 예. 지금 밀려인 것도 있어가지고 예. 아마 3, 4주 네, 알겠습니다. 지나야 방송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보다 유튜브로 올리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좀 한국에 있는 특히 서울에 있는 좀 좌파들이 예.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느 투표는 당사자가 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럼요. 어디다 투표를 해야 되겠는가. 한국의 지금 저 유권자들의 선택은 명확해요. 예, 공산주의냐, 그래. 자유민주주의냐. 그렇죠. 예, 지금 뭐 저 사람들이 어떤 명목을 붙였든지 간에 지향하는 것이 친북 공산혁명하겠다는 자들이고 북한의 조종에서 의해서 움직이는 괴뢰들이에요. 예,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저 사람들이 무슨 무상복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국민을 현혹하는데 세상에 무상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결국은 저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첫째는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이 무상 국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무슨 무상 교육 의료, 무슨 무상 급식 뭐 이런 거 다 북한을 따라가겠다는 건데 그게 공산주의 발상이고 공산주의 발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주민들이 생산하는 모든 것을 공산당 이름으로 다 뺏어가죠. 뺏어간 거를 공산당이 지멋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건 무상이 아니죠. 일단은 내가 내 소유를 공산당이 뺏어간 거예요. 뺏어간 걸 저거들을 뭐든 나눠주니까 이건 강도 지시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 무상이라고 하지만은 공산당이 어디 저 통진당이나 이런 데 당원들이 낸 돈 가지고 무상을 해주는가요? 아니죠.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저거들이 하는 건데 세금은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쓰는 거지 저것들이 의사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게 무상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무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의 것을 뺏어 가지고 특히 이 사람들은 이제 부자들의 것을 뺏겠다고 많이 하는데 부자들의 것을 아무리 뺏어 봐야 무상급식할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세금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뺏어서 지가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상이란 말의 본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나의 자유를 속박하는 거다. 공산주의가 독재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이란 말의 뜻은 결국은 독재하겠다는 뜻이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는 독재 사회지 그 어떤 명분을 붙였어도 이것은 노동자 농민을 대표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북한에 대한 노동자 농민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지식인들이 지배하고 권력자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동자 농민을 대표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헌법에 보면은 주권을 가진 그 계급을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그랬어요. 근로인테리가 누구예요? 한국에 보면 통진당 같은 거 시민운동하는 이런 귀족 노조원이든가 또는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저것들 멋대로 그냥 독재하겠다는 거거든요. 노동자 농민이 무슨 독재를 합니까? 다 그 사람들 수단에 쓰일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쏘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선택하는 것은 명확하다. 독재냐 자유냐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그러니까 야권 통합이다. 무슨 그 민주통합당이다. 진보당이다. 하는 후보를 찍는 것은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정당을 찍는 것은 그래도 이제 정책 차이 뭐 이런 것이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겠다 하는 거니까 선택은 명확하다. 절대로 공산주의 세력을 찍어줘서는 안 된다. 유권자가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스태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케스트라.